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들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뉴스를 들어야지 여러분들 내일 아마 겸손은 힘들다가 귀에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고 소통 부족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소통의 방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보죠. 그쵸? 원래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뭔가를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근데 얘는 뭐든지 지가 저지르고 그 다음에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바보예요.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응? 오염수 방류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반대한다. 그럼 소통하면서 해야죠. 오염수 방류 찬성한다 해놓고 국민들이랑 소통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면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라고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지가 먼저 시작해놓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반대하니까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딴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요즘 뭐 협치니 소통이니 뭐 발로 뛰는 현장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윤석열에게 묻고 싶어요. 뭘 어떻게 바꿀 거냐? 그렇죠? 아, 소통하려는 자세는 좋아요. 좋은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국민으로서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 윤석열이 여태까지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밀어붙인 게 한두 개입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핵 폐기물 방수에 대해서는 외교 저자세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고 보수도 반발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원위치 할 거예요? 일본에게 강하게 반대할 겁니까? 방송장악 포기할 거예요? 공산 전체주의 국민들을 자꾸 이념의 굴레로 몰아넣을 거예요? 인사는 친구들만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쵸?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국민들이 그 주변들 김건희 수사할 거예요? 뭘 소통하고 뭘 국민들의 낮은 자세로 할 건지. 국민들이 옳다며 무조건 옳다며요. 국민들은 입으로는 옳다 그러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산주의 전체 세력으로 몰았던 게 누굽니까? 그쵸? 그러니까 벌써부터 오늘 또 이주호 교육부 총리 윤석열에게 졸라 혼났을 거예요. 의대 정원 입학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자율 전공 후에 의대 진학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계획 없다라고 하면서 혼냈대요.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이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주호를 혼낸 겁니까? 윤석열 네가 뭘 알아? 입시 제도를.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주호가 얘기한 거에 또 반대표를 든 거예요.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또 해외여행 간대요. 21일부터 25일까지. 원래 다음 달에 영국 갔다가 12월에 네덜란드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심심한가 봐요.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하신대요. 응? 21일부터 25일까지 또 사우디 이번엔 해외여행 중동으로 가신대요. 근데 중동으로 갔어서 한다는 소리가 정상회담에서 중동 안보와 정세를 논의한대요. 중동의 안보와 정세를 논의한대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 빠뜨려 놓고 남의 나라 정세를 논의하러 가는 이런 얼빠진 놈이에요. 그쵸? 대한민국은 온갖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오늘도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들어와갖고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도 안보의 정세를 논의하러 간대요. 사우디나 카타르가 윤석열이가 오면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그냥 미국의 뜻에 따라서 오케이 해주는 사람이라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굳이 윤석열을 불러서 중동의 안보와 정세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어요. 그냥 미국이랑 똑같이 하는데 뭐하러 얘네가 물어봅니까? 국빈 방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수처 무용론이 있죠. 그렇죠? 공수처 만들어서 뭐 한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공수처를 처음에 출범하는데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만들었지만 출범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어떤 조직이든지요,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제 기능을 해요.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돼갖고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 때 시작부터 반대를 했던 집단들이에요. 여당은 계속 공수처 폐지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하자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진영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 저도 실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도 공수처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공수처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검사들 더 투입해주고 조직을 더 키워주면 돼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공수처 존재만으로도 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재명 당대표가 돌아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같이 이런 거는 잘 맞춰요. 국정감사 하반기 정도, 그렇죠? 거의 이제 국정감사가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제 나머지 총 결산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거는 국정조사로 가고 어떤 거는 뭐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당대표의 어떤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23일 날 당무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언론은 이재명 당대표의 입에 스포트라이트가 주목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의 주도권도 이재명 당대표가 잡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당연히 통합이냐 징계냐 이걸 가지고 가결파 오인을 어떻게 처리하냐에만 엄청난 질문을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민생 현안의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중동이나 대한민국의 언론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입에서 가결파 윤리위원회 해부해야겠다 이런 대답을 원합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해주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민주당이 내전 치를 때가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의 메시지를 떠나서 아예 그런 말에 대꾸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점점 힘들어진다. 응?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면서 석유값은 올라가고 물가 고물가 시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친 민생 민주당이 잡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민주당에서 손에 피 묻힐 사람들 많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실질적인 심리적 대통령이에요. 심리적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가결파 징계하고 민주당 내부에 다시 갈등을 부추기면 심리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죠. 심리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 경제 그리고 물가 민생 경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정부가 버린 민생 이재명이 챙긴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모든 언론은 23일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든
라이트가 집중될 것입니다. 가결파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대답 해주지 않아요. 이재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만 모든 언론은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주목할 거예요. 절대 얘기해주지 않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 시점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국토부 K파스 모두 찬성한다. 수도권 시민 차별 없도록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함께 논의하자. 민생 챙겨요. 자네들은 무조건 이재명 돌아오면 가격파 숙청하고 때려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내대표부터 국조는 국조고 특검은 특검이고 투트랙 전법을 쓰는 겁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는 경제를 챙기고 그 뒤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이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계속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어떤 김혜경 여사의 법화 의혹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미 129번의 압수수색,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응?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태까지 법화 의혹도 얼마나 많이, 대선 전 일입니다. 이거 대선 전에 얼마나 법화 썼니 안 썼니 난리를 쳤습니까? 응? 그냥 망신주기 하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응? 하여튼 검찰이 그만큼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응? 검찰이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 어떤 식으로 도발을 했습니까? 30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배임이니 뇌물이니 이 정도 압수수색 정도 하면 어디서 돈 먹었다, 얼마 먹었다, 이거 나와야 되죠. 그쵸? 뭐 하나라도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은 증거 하나 찾은 거 있어요? 왜 검찰이 그러면 이런 극단적으로 가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검찰 독재 국가가 됐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수 시대나 우리 왕조 시대 어땠습니까? 사또가 저놈을 잡아 들라 하면 어때요? 그냥 사또가 앉아갖고 사또가 재판하는 거죠.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패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사또가 검찰 역할이에요. 사또가 검찰 역할인데 신문이 뭐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거 하나예요. 그쵸?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죽여래요. 응? 그러다가 이제 현대 국가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쵸? 법원이 재판을 하는 이런 시스템화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검찰이 지금 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검찰이 기소도 하고 검찰이 공판도 참여를 하고 검찰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검찰이 장악하지 못한 게 판결 하나예요. 입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 어느 하나 검찰이 지키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검찰의 이 행위는 결국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떻게 법을 악용하는 거죠. 법 기술자들이요. 응? 결국은 수사와 기소, 구형까지 검찰이 쥔 이 나라에서 결국은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끔 되는 가장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우리에겐 참 좋은 소식이죠.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여론조사입니다. 16일, 17일 이틀 전에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정평가가 60%는 당연히 높고, 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부정평가가 만약에 60이라고 하면 매우 잘못한다, 한 30 몇 프로, 잘 못하는 편이다, 뭐 20 몇 프로, 이걸 더해서 60%가 나오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슨 여론조사 할 때 매우 잘못한다, 잘못하는 편이다, 그걸 합쳐서 60% 부정평가를 하죠.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뭐냐, 윤석열 부정평가가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는데 부정평가가 60.3이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60점이 나왔는데 매우 못한다가 54.7. 나 이런 여론조사 처음 봤어요. 매우 잘못한다가 54.7, 못하는 편이다가 5.7. 그걸 합쳐서 60.3이 나왔다는 거는 매우 잘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한 부정인데 이게 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20-30%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더 웃긴 거를 얘기해 줄까요? 대구 경북에서도, 특히 TK에서도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6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50%가 안 돼요. 심각한 거죠. 부정평가가 강세예요. 윤석열의 콘크리트 지지율 부럽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예상했던 유승민, 이준석, 여러분들 우리는 유승민과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도웁시다.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을 저희가 응원했지만 저는 이번에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도울 거예요. 창당까지. 창당까지 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12월 공천 전에 결심하겠다. 이거 유승민이가 얘기한 건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천기획관리단 그리고 선거기획관리단이나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뻔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여러분들 12월 해봐야 이제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어떤 식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미고 어떻게 선거 조직을 꾸미느냐를 지켜보다가 신당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들 나 배제시키거나 이준석 배제시키면 정당 만들 거야.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땡큐죠. 그러면 유승민은 얻는 게 있죠. 많은 표를 얻으면 유승민 신당에서 비례대표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나 아마 꼼수가 나올 거예요. 어떤 꼼수가 나오냐면 유승민과 이준석의 달래기가 나올 거예요. 이준석에게 노원병의 공천을 주겠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에게 강남의 공천을 주겠다. 왜? 강남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에서 유승민이가 뛰고 이준석이가 뛰면 수도권 위기론에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신당 창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협박성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위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를 노원병의 지역구를 공천을 해주고 유승민을 강남에다가 공천을 해주면 민주당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냐면 신당 창당을 돕자. 그렇죠? 무조건 나가서 신당 창당해라. 내가 생중계 해줄게. 니네 신당 창당하면. 하여튼 제가 볼 땐 내년 총선 앞두고 적어도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2개 정도 신당은 나올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2개. 또 금태섭이랑 그 양양자랑 그 지금 안 된다고 파이어 그 아저씨 있잖아. 선거 때만 나타나는 직업 비대위원장. 그렇죠? 김종인은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에요. 지금 3개월짜리 또 비대위원장 하려고 또 안 된다고 봐요. 뭐 나올 때가 됐어요. 응? 선거철만 되면 비대위원장 직업이 있는 분이 있어요.
걔네들이 또 금태섭이랑 하나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2개. 죽을 때까지 비대위원장. 죽을 때까지 비대위원장. 비례의원으로만 4선하신 분. 비례의원으로만 4선하신 분. 대단하신 분. 하여튼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말 조심해라.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특검이나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늘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꼬투리 잡힐 짓 하지 말아라. 무슨 노인, 특히 그렇죠?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것만 좀 말조심 좀 해라. 응? 진짜 저는 민주당한테 항상 그런 것들만 좀 입조심을 좀 시키고 싶고 정책적으로는 얼마든지 강하게 싸워라. 응?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이든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부랴부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과연 어떻게 중동에 확산되는 이 전운의 분위기를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굉장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사실 똥볼 차고 왔어요. 왜 바이든이 똥볼을 찼냐면 아랍 국가에서는, 이슬람의 아랍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까요? 응? 어떻게 볼까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테러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가자지구에 들어가갖고 민간인들 막 죽이고 서로 테러 국가라고 해요. 중동의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테러 국가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그 배후에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란이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죠.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이유가 뭡니까? 핵개발이에요. 핵개발. 그렇죠?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중동의 평화가 깨진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유엔에 핵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 묵인해주고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고, 누가 보면 미국은 중동 이슬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핵 테러 지원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오히려 테러 지원국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반미 성향이 중동에서는 파다한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여러분들 얼마나 똥볼을 차고 이번에 가갖고 왜 가야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국발 어떤 외신이나 이스라엘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외신은요, 왜 이렇게 중동 사람들을 다 테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마스도 정부예요. 정당. 그리고 여러분들 막 헤즈볼라 하면 뭐가 생겨? IS 하면 뭐죠? 테러국이라고 생각하죠. IS는 국가 이름이에요. 헤즈볼라 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테러 단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레바논의 정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미국발 세계의 뉴스 외신을 접하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테러 집단, IS도 테러 집단, 이런 하마스도 테러 집단,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헤즈볼라도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마스가 먼저 철저하게 2차 중동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많은 사륙을 당했었어요. 하마스가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이든이 이 중동이 확전될까봐 요르단과 이집트의 어떤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사실상 중동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병원 공습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공습이 딱 되자마자 전 세계가 이거는 테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을 전쟁 중에도 병원은 여러분들 절대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랍권의 분노가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무장 단체가 병원을 습격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렇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극단적인 무장 단체가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습격했다라고 얘기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 서로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슬람의 분노가 그게 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정상들을 만나서 사자의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바이든이. 그렇죠? 이거 확전될까봐.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만났으면 팔레스타인 그 정부의 수장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중동 지지자들이 이 병원의 그 어떤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니까 이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이든이 자기 앞마당까지 찾아왔는데 거부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말은 안 하지만 미국의 나라예요. 전 세계를 미국이 꽉 잡고 있는데 자기네 앞마당까지 와서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통령이 나와서 요르단 대통령한테 만나자 그랬는데 안 돼, 지금 팽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사실상 외교 실패고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갔지만 사실상 미국의 외교력 부재 그리고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버선발로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정상이 준비를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을 앞마당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외교 망신이자 미국의 힘이 그만큼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똥볼 찬 건 뭐냐? 이스라엘의 총리를 만나고 오는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갔지만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너무 빠른 진단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장 세력이 했냐, 이스라엘이 했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했다라고 하면서 아직 정확한 자료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확정적 증거도 없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서방 유럽에서도 미국의 발표를 못 믿겠다.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갔으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손을 들고 와요. 그럼 이 바이든이 결국은 확전 때문에 날아갔는데 병원 테러로 인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고 유럽도 지금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전을 막으려면 오히려 바이든이 신중하게 나중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중재자 역할도 못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편파적인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계의 아랍계의 이슬람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최고점을 찍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왜 그러면 미국에 대한 분노가 있냐? 이스라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응? 오히려 미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배후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정말로 이런 그 가자지구나 어떤 병원 어떤 테러의 배후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손을 빨리 들어줌으로써 오히려 오해가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이슬람권의 최고조예요. 특히 요르단이나 이집트는요 친미 국가예요. 그렇죠?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원래 친미 국가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왔는데도 만남을 거부했어요. 반미 정서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요르단 대통령이나 이집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적 정서가 안 좋으는데 아무리 자기가 친미 정부라 그래도 바이든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한 미국의 외교력 그리고 중동에 대한 영향력 완전히 추락했다라고 보고 미국은 완전히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영국의 총리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확전을 막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마스의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 중동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가 직전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사우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우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스라엘과도 수교를 맺어주겠다. 그 전에 아랍에미리트나 어떤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동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우디가 나오고 이란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항상 중동의 확전, 중동은 전쟁을 하면 왜 연계되어 있냐면 사우디와 항상 여러분들이 이란이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는 시아파의 우두머리예요. 그 시아파와 그 수니파라고 여러분들 얘기는 들어봤죠. 이슬람에서도 두 개의 종파로 나뉘어요. 근데 거의 80%에서 85%가 시아파예요. 사우디가 시아파인 거예요. 한마디로 시아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우디 역할을 하는 거고 시니파는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소수의 이슬람주의자들.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란의 국민들 중에 80%가 수니파예요. 그래서 이란은 수니파의 수장, 시아파의 수장은 이스라엘을 해서 두 정파가 다르기 때문에 늘 사우디와 이란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아파가 80%, 수니파가 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바뀌었나? 사우디가 수니파? 내가 바꿔서 얘기했어요? 지금? 수니파가 전 세계의 80%, 시아파가 소수. 제가 바꿔서 얘기했나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좀 보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죠?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구냐면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순위파가 80%, 시아파가 소수예요. 이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실질적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담당인데 여태까지 가장 자신있게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오랫도록 지속되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중동의 평화를 우리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할 것이다.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미국이 어떤 실수를 하냐. 그렇죠? 미국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중동에서 발을 좀 빼기 시작했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나 이슬람 중동 문제는 정답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중동의 평화를 지켜주기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군하고 중동에서도 군대를 좀 철군하면서 미국이 정보력이 많이 딸렸어요. 근데 왜 미국은 중동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중동의 지배력을 좀 약화시켰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력을 쏟은 거예요.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다시 세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나 이쪽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것을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9.19 테러 사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중동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그러면 왜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냐.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해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셰일가스는
미국이 여태까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미국의 셰일가스는 경질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름들을 자급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중동에 의지해서 중동의 막대한 군사력과 비용을 들여서 중동의 평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서서히 발을 빼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런 그 미국의 어떤 정보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마스의 공격을 놓친 거예요. 하마스의 공격을. 바이든이 외교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위신이 추락하고 전쟁 중에 중동에서 전쟁 중에 중동을 방문한 대통령은 바이든이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은 여태까지 어떤 주의를 펼치고 있었냐면 중국은 불간섭주의예요. 다른 나라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가 여태까지 중국의 일관된 외교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가 여태까지 중국은 불간섭주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맹비난을 해요. 이거는 힘의 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마스 공격 이후에 그리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한 다음에 희한하게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중국이 이스라엘이 너무 과도하게 보복 공격을 한다. 이러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해진다라는 이례적인 발표를 해요. 중국이.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국이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과 중국은 사이가 좋아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중국은 팔레스타인과도 수교가 맺어져 있고 이스라엘과도 수교가 맺어져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팔레스타인과 먼저 수교를 했었어요. 마오쩌둥 시대부터. 바이든이 한반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그토록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 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날아갈까? 딴 거 아니죠.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경제는 JP모건,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거대 자산운용을 거의 잡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언론, 여러분들이 왜 맨날 이스라엘에 유리한 언론 기사가 나오고 중동 사람들은 늘 여러분들은 테러 집단을 하냐? 이 유대자본들이 미국의 언론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팔레스타인의 민족들은 자기네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테러 집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경제, 언론, 정치, 심지어 헐리우드까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언론을 이 유대자본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중동의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선이고 늘 전쟁이 나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유대계 그러면 왜 바이든은 이렇게 똥볼을 차면서까지 날아갈 수밖에 없었냐? 유대계가 미국에 한 800만 명이 있어요. 내년이 총선이죠. 그렇죠? 근데 이 유태인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거에는 70%에서 80%가 돼요.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70%에서 80%예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제, 언론, 정치를 미국의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데, 그렇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오히려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들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유대인들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소수 민족이지만 유태인들의 막강한 힘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여러분들. 유대계 미국인 공공정책협의회라는 AIPA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만든 미국의 안에 공공정책협의회인데
이런 어떤 조직에서 행사를 하면 누가 참석하냐면 미국의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와요.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장까지 나온다는 건 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막대한 돈들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미국의 어떤 우방으로 배후가 있다 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많은 사고를 칩니다. 자체적으로 막 아랍들과 전쟁을 펼치고 그때마다 미국은 얼마나 이스라엘과 손절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왜 손절을 못하냐? 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로비 자금이 미국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이 쓰이면서 사실상 이게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응? 예전에 여러분들 미국 안에서도 유태인들 차별이 있었어요. 언제 유태인들 차별이 있었냐? 미국에서 여러분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전까지 세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요. 미국에서 유태인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명문대 진학을 못했어요. 어떻게 제한을 했냐면 유태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어떤 식으로 차별을 했냐면 입학 사정관제 같은 어떤 면접을 통해서 유태인 출신이라 그러면 다 떨어뜨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에 대한 지위가 높아지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의 나치 일당을 격파하고 독일로부터 유태인 민족을 구원해줬다. 그래서 미국은 정의의 사도다. 정의로운 강대국이다. 그래서 그런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서서히 유태인들의 점점점 미국의 애국자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펼치냐면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 23%가 유태인이에요. 역대 175명.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대들이 모여있는 아이비리그들의 교수 중에 20%가 유태인이에요. 미국 100대 부호 중에 20%가 바로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부자 300명 중에 35명이 유태인이에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태인이라는 소수민족이지만 800만이라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똘똘 뭉치면 내년 대선에서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유태인들의 막강한 돈, 언론, 그리고 정치력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위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태인들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결국은 미국은 지금 사실상 제가 바라봤던 시각은 뭐냐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미국이 어느 편을 설 거냐를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응? 제가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과연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이스라엘이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비판을 할 것이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은 가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이미 내가 봤던 시점은 두 개예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어느 편에 쓸 것이냐.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게 우리가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어느 규모로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어느 정도의 미국의 어떤 세금이 이스라엘에 투여가 될 것이고 전쟁 물자나 미국의 군대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과거같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중동의 어떤 그 자기네 친미국가 같이 하면서 지원을 안 하겠지만 현재는 이미 하나는 미국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원과 하원을 모두 꽉 잡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들의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딴지를 걸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이 봤을 때는 이란과 사우디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이란은 순위파가 장악하고 있고, 잠깐만, 이란이 순위파 맞죠? 아니지. 이란이 시아파, 사우디가 순위파 맞죠? 이란이 시아파, 사우디가 순위파거든요. 근데 이라크도 있고 그쵸, 시아파가 소수고 그 순위파가 다수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막 여기는 골치가 아파요. 근데 과거처럼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그렇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응? 전쟁이 장기화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누가 좋아하냐면, 이 전쟁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주변국들이에요. 러시아나 중국 그런 걸 떠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주변국들이 좋아해요. 중동은. 왜 그러냐면 중동은 국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어느 순위파가 중동 그 아랍 국가에서 이슬람에서는 순위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전부 순위파인데 정권은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정세가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데서 이제 시선이 자기 국내 문제로 엮이는 게 아니라 외부 문제로 엮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관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시리아 내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나면요, 난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전쟁 난민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붙어있는 이집트나 요르단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 안 받아주냐? 가까운 나라들도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각 사정이 아까 제가 다르다 그랬죠. 응? 중동은 순위파 시아파로 나눠져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순위파인데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거나 이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정치가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난민 중에서 어떤 극단주의자들이나 아니면 하마스 용병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면 반정부 세력과 붙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민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중동에서 쿠르드족 하면서 맨날 뭐 분쟁 뭐 이런 거 들었죠. 쿠르드족은 뭐냐면요, 중동에서 국경, 다른 나라의 국경들을 오가면서 독립을 꿈꾸는 근본 이슬람을 추구하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쿠르드족들도 자기네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막 국경선에서 전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독립을 꿈꾸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영토 안에 만약에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아파 인구가 시아파가 엄청 많아요. 레바논은 순위파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구는 시아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이후부터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아요. 집권은 순위파가 하고 있는데 시아파의 국민들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은 왜 니네가 정권을 잡고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방금 레바논 얘기를 했죠. 그렇죠? 되게 복잡해요. 레바논도 막 이 전쟁에 개입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들 레바논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은 헤즈볼라라고 들어봤죠. 헤즈볼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민병대예요. 민병대. 헤즈볼라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 집단이죠. 레바논의 민병대예요. 레바논의 정규군은 사실상 종이짝이에요. 종이짝.
헤즈볼라는 뭐냐면요, 테러 단체가 아니라 이슬람 정당이에요. 레바논의 정당이에요. 정당. 레바논의 정당이고 반제국주의. 영국에서는 이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 프랑스에서도 테러 조직, 일본에서도 테러 조직, 친미주의 국가들은 전부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절대 얘네들을 테러 조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는 누구의 지원을 받냐? 이란과 시리아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왜 레바논이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냐? 레바논에는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이 레바논에 많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펼쳐지니까 레바논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란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수장이다 보니까 중동의 두 맹주 국가예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하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원하지 않죠. 왜? 이란과 사우디는 적대적인 관계니까. 종파 때문에. 응?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중동의 갈등을 키우는 게 유리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게 누구냐면 사우디예요. 사우디. 그래서 사우디가 처음에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는 수니파의 수장이잖아요. 사우디를 따르는 중동 국가들이 꽤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나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편들면 중동에서 리더십이 사우디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결국은 이란 대 사우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석유 오페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사우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의 친정부를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란이, 여러분들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이란이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역 혹시 들어봤어요? 호르무즈 해역. 맨날 미국이나 이란이 사이가,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를 가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한다는 얘기, 가끔 이런 단어도 들어봤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사우디나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 이란이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해역을 지나야만 세계의 3분의 1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석유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길목을 이란이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배가 지나가지 못해! 라고 하면 전 세계의 유가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바닷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나중에 미국이 개입이 심해지면 호르무즈 해역을 만약에 봉쇄한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를 뚫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쵸? 미국이 웬만하면 참전을 안 하는데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역을 차단한다. 그럼 미국은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게 1번 여기 했죠.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우디와 중동의 맹주 얘네들 얘기를 해줄게요. 맨날 뭐만 하면 사우디 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실상 사우디의 총리예요. 얘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과 사우디는 완전한 동맹국가였죠. 근데 왜 사우디의 빈살만 2018년에 빈살만이 1983년생인가 그래요. 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냐면, 그쵸? 2018년에 빈살만이 권력을 잡기 전에 반체제 인사, 즉
사우디 빈살만 체제를 반대하는 체제 인사를 어디에선가 암살이 돼요. 그렇죠? 그 암살이 됐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오랫동안 수사를 하다가 결과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중동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였는데 2018년 사우디 주재 트리키예 대사관에서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트리키예 대사관, 터키의 대사관에서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가 죽어요. 근데 미국의 오랜 수사 끝에 이 배우를 빈살만 왕세자라고 지목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빈살만은 반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반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태까지 어떻냐? 지금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복원을 해요.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 같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먼저 해결한 뒤에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 사우디와 이란은 어떠냐? 두 나라의 뿌리 깊은 종파 갈등. 둘 다 이슬람 국가예요. 제가 얘기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가운데 수니파가 85에서 90%예요. 아까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수니파가 85에서 90%인데 사우디가 아라비아의 바로 대표적인 이 수니파의 맏형이에요. 맏형. 반면 시아파 전체 무슬림의 10%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이 소수인데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그런 이란은 인구의 80%가 시아파예요.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시아파와 수니파를 대표하는 예멘, 시리아 등 그래서 중동에서도 그 시아파를 대신하는 예멘, 그 사우디를 대신해서 예멘이 전쟁을 하고 이란을 대신해서 시리아가 전쟁을 하고 그 배후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있고 막 대리전도 해요. 그쪽도 거기 맏형이 있으니까. 중동의 그 아라비안 반도에 이란 사이를 가르는 아까 얘기했던 호르무즈 해협 원유의 3분의 1을 수출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원유를 싣고 아라비아 해역이나 인도양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바닷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는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 대부분을 이란이 소유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변화를 보셔야 돼요. 중국은 여러분들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죠.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런 이란과 사우디를 올 3월에 악수를 시키면서 화해를 시키면서 중재를 나선 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늘 시아파 수니파 으리렁대면서 중동의 양축을 싸움의 축이었는데 중국이 가갖고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를 하면서 평화의 무드가 있었어요. 지난 몇 년과 미국과 사우디가 균열이 생긴 틈을 타서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었고 빈살만 체제와 미국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이를 중국이 파고든 거죠. 그렇죠? 이란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여러분들 이란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왜 미국이 또 이란을 비난을 하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엄청난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죠. 전 세계에서 드론을 가장 제일 잘 만드는 게 이란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들 몰랐죠? 이란이 전 세계에서 드론의 기술의 1위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의 공격용 무인기 드론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미국과 대탁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중국과 최근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고, 이란의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의 초청을 받고 국빈 방문을 하고,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안보 협력체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도 가입 의사도 밝혀요. 결국은 이런 상하이 협력기구에 이란과 사우디가 들어가면요, 중국의 중동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미국이 점점점 여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힘을 자랑했던 미국의 힘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밀착하고 있죠. 여태까지 오히려 중국은 러시아를 견제했었어요. 이런 미국의 달러 패권의 시대가 결국 중동에서 균열이 나고,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빈틈을 치고 들어가서 힘의 균형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결국은 바이든의 오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 선택은 역대급 똥볼이라고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친이스라엘 행보가 결국은 바이든의 대선 행보에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준비했냐면요, 왜 여러분들은 항상 중동의 그 중동 민족의 소수 민족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사람들을 미국의 입장이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테러 분자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족의 국민들이 볼 때 하마스는 민족 해방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헤즈볼라라는 레바논의 민병대는 서방 국가들이나 그쪽에서는 테러 분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반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항상 미국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계속 어떤 하마스가 테러를 하니 그런 아기를 죽였느니 그런 나쁜 기사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발 기사를 받아서 미국에서 모든 외신을 전 세계에 뿌려주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 지형을 따라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응? 왜 늘 우리는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늘 테러 분자들의 소행, 극단주의자들의 소행 이렇게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게 전부 유대인들의 지금 전체 아랍 대 이슬람의 싸움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네끼리 싸우지만 종파가 달라서 싸우지만 얘네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믿는 거는요 무조건 적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종파만 달라도 싸우는데 아예 믿는 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예 적대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떤 팔레스타인 민족 어떤 그 예전에 피에로라 그랬어요. 민족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기구. 그게 이제 하마스 가자 지구의 자치 정부가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팔레스타인이 어떤 전 세계 중재 없이 지금의 가자 지구나 저쪽의 서한 지구 이쪽을 팔레스타인이 정식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을 때는 아예 민족 해방 지구라고 하면서 떠돌이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의 정부예요. 정부. 개신교와 유대교는 달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의 개신교들을 적대시해요. 예전에 어제 잠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셨던 분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없어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예수가 부활해서 나와서 세상에
종교를 전파하고 신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대교와 개신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저쪽에서 예수 뭐 기독교와 싸움이 아니에요. 유대교와 이슬람 그런 종파들의 싸움이고 그 안에는 어떤 서방 열강 세력들의 과거에는 중동 패권 전략, 석유를 차지하는 자가 결국은 달러 패권 그런 그 사우디를 사실상 친미 정부를 세우면서 중동에서의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게끔 만들었던 미국의 전략. 그렇죠?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하면 미국은 석유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 중동의 마청 노릇을 하고 있는 순위파의 마청 노릇을 하고 있는 사우디의 빈살만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석유 거래도 위안화로 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중동이 점점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하면서도 헛갈리고 사실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간 것은 내년 총선용이었고 똥볼을 찬 것이고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요르단과 이집트의 국왕도 만나지 못하고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반쪽짜리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상황, 미국의 경제, 정치, 언론, 헐리우드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 그런 유태인들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의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미국의 돈이 들어가고 군사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뭐 시아파는 뭐고 수니파는 뭐고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하고 사우디와 이란은 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하시다 보면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재밌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이스라엘에 방문한 바이든 망신만 당하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여기까지만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